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좋은 책의 저자와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은 나오자마자 저자 조남을 보고 반드시 모셔야겠다 했던 책입니다. 저한테는 반도체 분야 스승님 같은 분이시고 또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업황을 전달해 주셨던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이주환 박사님, 저희 스튜디오엔 처음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저희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전 더 반갑습니다. 또 진행자와 게스트로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새롭네요, 느낌이. 예, 맨날 같이 전문가로서 어디 같이 불려가서 그러니까요. 세미나하고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진짜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반도체 책 드디어 내주셨네요. 예. 거의 반강제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아마 워낙 핫한 분야니까 저자 찾다가 아마 영순위로 많은 출판사들이 부탁하고 청탁하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래도 워낙 친숙한 분이지만 우리 채널에는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겠죠.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름은 이주환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프리랜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연구소와 대기업의 싱크탱크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짜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기술과 시장 분석과 경영 전략 세 가지를 다 두루 경험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이주환 박사님이 자기소개할 때도 느낌 오셨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엔지니어적으로 거기에만 오리엔티드 된 분들을 모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에게는 가끔 외교를 하시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는 어려워요. 오래돼가지고. 그건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기술이 비즈니스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파급 효과를 있는지까지 전달을 해줘야 투자를 하던 마켓을 바라보던 할 텐데, 그런 걸 하려면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한데 우리 박사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계에서 반도체 이슈 있을 때 영순위로 모셨던 분입니다. 한동안 또 현직에서 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좀 덜 하셨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자유로워지셔서 여기저기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요즘 이 상호관세 이슈 때문에 또 많은 곳에서 박사님 찾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책 내용도 간간히 섞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것부터 여쭤볼게요. 트럼프발 이 상호관세. 여기에서 반도체는 빼주겠다 하다 옥신각신이 많습니다. 일단 요즘 판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하루가 지나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상무부에서 발표하면 또 바로 백악관에서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전 세계에서 새로운 얘기가 그 기자들한테 뿌려지기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1월이군요. 1월 21일부터. 그러면서 그 중에서 결국에는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던 건데, 예상 밖으로 모든 우방 국가지도 관세 전쟁에 지금 휩쓸려 들어가는 양상이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부분들은 이미 25% 품목별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 품목별 관세에 반도체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잠시 90일 동안 유예가 되긴 했지만 아예 국가 전체 모든 품목에 대한 보편적 관세도 사실은 언제 또 뇌관과 같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제 많은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반도체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확정된 게 무엇인지가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각 나라의 뭔가 그 비관세 장벽들을 없애기 위한 협상용, 어떤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건지, 현재는 10%지만 그 더 높은 수준이 될지 없어질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반도체도 자동차, 철강 같이 약 2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지. 현재는 ITA 협정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는 다 무관세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5%가 부과가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관세는 미국에 수출할 때만 지금 적용되는 관세라는 거죠. 네. 모든 나라끼리 뭐 FTA 협정을 맺었는데 다 파기되는 건 아니고 예. 오로지 미국에 수출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릴 때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보통 관세라고 하는 거는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역 코드라는 게 있어요. HS 예. 코드가 있는데 반도체는 8542번이거든요. 8542에만 부과가 된다고 하면 한국 반도체 추출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 그냥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2%, 1.4%.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우리가 받는 그 피해는 크진 않은 건데.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코드로 하지를 않고 예. 반도체가 들어있는 주요 반제품이나 완제품들을 같이 포함시켜 버리면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도체 칩 자체는 수출이 많지 않지만 예. 주요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디램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디램 모듈은 코드는 반도체 코드는 아니고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인데 코드는 반도체 코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코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제품명으로 해버리면 포함되면 이거는 예.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장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는 SSD.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낸드를 뭐 사실은 메모리 카드로 하거나 뭐 샌디스크에 파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보통 이 SSD라고 네. 엔터프라이즈 SSD 형태로도 많이 판매를 해서 네. 요게 저장 장치인데 이것도 반도체 코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록 매체 저장 장치로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코드로 하지 않고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제품을 묶어가지고 반세가 부여가 되면 생각보다 한국이 받는 타격이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지금 미국이 과연 어떤 시나리오대로 관세가 부과될지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네. 그게 정해지면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언급을 하면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지침이 아주 명쾌하게 들어선 것이 아니라 먼저 지르고 보는 형국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전망하기가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끔 이런 관세라든가 통상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본질을 놓칠 때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겐 업황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투자할 때나 아니면 시장을 바라볼 때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 중간에 저는 가장 와닿았던 대목이 TSMC 대체자를 찾는 시장, 이렇게 반도체 시장을 규정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TSMC의 대체자가 나타난다면 아마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뷰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책이 모두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에 제가 아예 대놓고 파운더리에 네. 대해서 언급을 했고 사실은 조금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파운더리 전략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단계, 5단계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일단 시장 전체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파운드리 시장이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고 이건희 선대 회장님이 삼성전자 CEO로 취임을 하던 같은 해에 TSMC가 창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취임하면서부터 반도체가 본격화된 거잖아요. 예. 그 선대 이병철 회장 때 이제 기초를 놨긴 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IDM 종합 반도체 회사로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과 TSMC가 파운더리의 역사 거의 같은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개는 서로 다른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예. IDM은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나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사가쇼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뭐 다양한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진열대 진열해놓고 자 우리 건 조금 비싸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내지는 우리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이런 뭔가 본인만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네. 그 대신에 이 정도의 스펙을 만족하는 제품이다라고 네. 하면 사실 고객들이 알아서 딱 보고 한번 샘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괜찮네. 나 대량으로 얼마가 사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가 반도체 제조, 즉 디램이나 낸드를
생산하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메모리 쪽에서는 뭐 거의 25년, 30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런 분야이고 파운드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산업입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책에는 언급했지만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산업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산업의 분류가 왜 똑같이 반도체인데 비슷한 거지 않아? 뭐가 다를까? 네. 그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라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잘 준비해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서 사놓고 진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든지 말든지. 예. 근데 파운드리는 애초부터 먼저 누가 사겠다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뭐냐면 파운드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만 하고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 주로 미국 기업들이 예.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 CPU 만드는 AMD도 그렇고 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객들이 다 TSMC의 가장 주력 고객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설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한 기업들인데 굳이 내가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잘하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그냥 위탁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잘 쓰는 소프트웨어 파워,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생태계 구성 이런 걸 가지고 난 승부를 하겠다. 대신에 사실 공장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해야 되고 고정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마진율이 높아질 수 없는 한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경제 경영을 아시는 분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결국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중요한 건데 왜 파운드리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핫해졌느냐라고 하면은 예. 최근 들어서 미국에 사실은 팹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AI 칩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의 난이도냐 하면은 2나노, 1나노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건데 네. 그럼 파운드리 회사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 한국에 삼성전자도 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맡기고 싶어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양산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온리 TSMC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아직까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네. 어쨌든 할 수 있는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인텔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든다면 아직 공장이 완공이 됐지 않아서 언급하기 어렵긴 하지만 일본의 라피더스라는 기업. 네. 근데 제가 언급을 꼭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거의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텔 작년에 쇼크 있었잖아요. 예. 파운더리 쇼크. 이제 최근에 리프탄 CEO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아직 언급하진 않았어요. 예. 기다리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파운더리를 아예 접거나 네. 아니면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파운드를 처음부터 잘하겠다. 공부해가면서 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접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D램, HBM 등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전사적으로 투자라든지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파운더리에서 힘을 좀 빼고 메모리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삼성전자는 파운더리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라피더스 아직 공장이 없고 네. 유일하게 남는 건 역시 TSMC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니까 그래서 TSMC한테 물건을 맡기던 고객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예. 자, 중국에도 있다고 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 파운더리 이용하는 건 아마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거래 못하게 좀 막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아직 중국 파운더리의 기술력은 TSMC를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못 갔다. 왜냐하면 EUV 장비가 없거든요. 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중에 이제 장비 제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EUV라는 장비가 중국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TSMC의 모든 고객들의 지금 주문이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공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질 않잖아요. 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미국의 공장을 얼마 정도 하겠다. 최근에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뭐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고객은 이미 줄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 가동률로 TSMC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 팹리스 고객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언제 순번표 뭐 일단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10그릇 주문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바빠서 2그릇밖에 못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맛집이 그렇잖아요. 야. 4개 이상은 한꺼번에 주문이 안 됩니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이 2개까지밖에 주문 안 되고 이런 네. 거 있거든요. 매장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객의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좋은데 TSMC가 비슷한, 조금 떨어져도 좋아.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고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하면 그리를 물량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대기표가 뭐 1000벅 막 이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텔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혹은 1, 2년 후에 라피드스가 됐건 제대로 파운더리에서 2나노나 1나노 때에서 양산을 성공하고 거기 이제 수율이 잘 나와야 되겠죠. 네. 수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수율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파운더리 업체가 틀려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도를 준다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닌가 보죠? 근데 사실은 파운더리 업체가 받는 설계도는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로 그려져 있는 게 회로도예요. 예. 그 회로도를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 딱 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반도체 공장에는 3D 디멘전로 되고 여기에는 어떤 레이어에 재료를 뭘 써야 두께를 얼마로 어떤 공정 주고 이게 필요한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시방서에 가까운 게 필요한 건데 회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결국에는 그 회로도를 다시 공정을 할 수 있는 설계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팹리스와 파운더리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 사업들이 있고 네. 여기서 일부를 거친 다음에 다시 최종 파운더리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운더리 업체들이 다시 설계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설계를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큐시트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갖고 있는 장비도 다르고 기술력도 네. 틀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고객이 A사, B사, 파운더리 두 곳에 똑같이 물량을 주더라도 최종 나오는 칩은 구조나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예.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성능도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성능이 지금 TSMC랑 삼성전자하고 양쪽에 나눠줘 봤잖아요. 옛날에 예.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퀄컴하고 애플이 네. 나눠서 해봤는데 가격이 삼성전자가 좀 싸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 수율이 잘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댔어요. 네. 근데 이면에 아름아름 시장을 잘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율 문제가 아니다. 똑같은 제품에 성능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TSMC가 만든 거라. 예. 당연히 물량을 뺏어서 다시 TSMC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했던 미국의 팹리스 고객들은 그 다음에 물량을 삼성전자에 주는 건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차라리 조금 기다려도 TSMC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TSMC가 똑같이까지 기대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래도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 있으면 일부는 좀 맡기고 싶다라는 게 지금 고객들의 입장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파운더리는 또 하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TSMC의 지난 4분기 2024년 4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67%를 넘었어요. 네. 곧 70%가 눈앞에 있다는 얘기가 그렇네요. 되는데 어떤 시장에서 한 기업의 70%의 시장 점유율이면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교수님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독점이죠. 그냥 독점이죠. 네. 그러면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단 유럽과 미국은 우방국이고 내 나라 기업이고 없고 독과점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럼요. 잣대를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다 한두 번씩 겪었던 거고 과징금 냈었는데 네.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기업이잖아요. 예. 미국 기업도 아니면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물량을 누구한테 주든지 일감을 덜 받든지 회사를 쪼개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아니면 예. 엄청난 과징금을 내든지. 예. 생돈 내는 건 아깝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해줘서 물량을 좀 나눠 갖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TSMC TSMC 스스로도요? 자체로도요. 왜냐하면 독점으로 인해서 과징금 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고객들의 줄 서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 문제, 그다음에 TSM 독점 문제라는 두 가지 커다란 이슈가 지금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누구든지 파운드의 TSMC랑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와 수율 정도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등장을 하면 제가 볼 때 그냥 시장 점유율 20%까지는 눈 깜짝할 사이 올라갈 것 같아요.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냥 2위가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가. 예.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탁 튀어나와서 성공을 하면
이거 뭐 시장점이 20%에서 30%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을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업이 제2의 TSMC가 되길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도대체 뭐 그런 후보군 기업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삼성전자 가장 규모가 크긴 하지만 예. 세계 2위니까 이제 파운더리 기업들은 몇 개가 더 있죠.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DB 하이텍이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었고, 그리고 하이닉스 자회사 중에서도 사실은 파운더리를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오. 시스템 IC가 있는데 원래 두 개 자회사 갖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합병을 해서 하나로 네. 몰아버렸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가 좀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굉장히 선단 기술은 아니지만 굉장히 레거시 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은 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정말 3나노, 2나노, 1나노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완전 선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진 파운더리가 필요하고, 이것에 지금 삼성전자와 인텔이 지금 TSMC의 시장을 좀 일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대만, 중국, 그다음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 같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14나노 이상의 기업들. 네. 중국 기업은 사실은 이미 7나노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7나노면 약간 중간적인 기술력이고, 대만의 UMC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 같은 기업들이 이미 14나노에서 기브업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다. 그냥 여기서 한정 짓겠다.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어쨌든 기술력이 요구하는 레거시 제품들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선단 제품하고 저쪽에 우리 보통 레거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군들은 이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TSMC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범주에 거쳐가지고 다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유일한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수십 개의 라인이 있어서 고객이 요구만 하면은 어떤 디자인의 제품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삼성전자는 주로 약간 선단 제품 중에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퀄컴이나 애플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 10나노, 20나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TSMC랑 경쟁하는 구도인데, 일부는 또 저쪽 뒤쪽에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확보했던 레거시 제품들의 상당 부분은 중국 고객들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컬 기업들한테로 그 전환이 되는 거죠. 네.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기술력이 올라오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한국의 DB 하이텍이나 하이닉스 자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레거시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근데 시장의 전체 규모를 보면은 선단 쪽이 훨씬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전체 파운더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네. 것들, 이런 걸 감안하면 한국이 파운더리에 뭔가 좀 승부수를 걸어보려면 역시나 선단 제품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단 제품 중에서 CPU가 GPU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기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CPU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텔 인사이드 하는 CPU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네. 그 칩하고, 물론 AMD도 만들죠. 그 다음에는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AP라는 거,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제 기준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 메모리가 아닌 모든 제품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시스템 반도체 하면 교수님도 뭔가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가 총 7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게 6개가 있고, 예. 이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비메모리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 예. 오류 아닌 오류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CPU하고 AP밖에 없고요. G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래서 WSTS라는 곳이 전 세계 반도체 그 무역과 예. 교역에 대한 통계를 지금 가장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전 세계 뭐 커다란 60개 이상의 반도체 칩메이커들이 다 회원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분류 체계가 7개로 되어 있는데, 메모리 하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했는데 예. 나머지는 로직 IC라는 게 있어요. 로직 IC요. 로직 IC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두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광의로 협의 말고 광의로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나 IP 외에 로직 IC까지도 두뇌로 뭐 포함시킨다고 굳이 악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 엄밀히 말하면 GPU가 로직 IC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이나 애플에서는 통신 칩들이 있죠. 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예. 관련되는 거, 이 통신 칩들이 로직 IC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광의로 거기까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다고 치면 그 중에서 로직 IC에서 가장 커다란 걸 차지하는 게 GPU입니다. 네. 근데 GPU 시장이 옛날에는 지금같이 크진 않았죠. AI 붐 예. 있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통신 칩이 로직 IC에서 가장 메인 프로덕트였는데 최근 2, 3년 동안 엔비디아의 호퍼칩과 블랙웰 칩 불빛듯이 탈리면서 로직 IC 비중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메모리보다도 더 커졌고 예. 근데 로직 IC 내에 있어도 통신 칩보다는 GPU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네. 왜 제가 그거는 두뇌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AI 칩을 보면은 GPU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퍼 칩, 뭐 블랙웰 칩 안에 타 CPU가 있어요. 예. AI 칩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CPU가 맞고요. 예. 그럼 GPU는 뭐야? GPU가 더 많이 팔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GPU는 제가 볼 때는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가 CPU고요. 네. 얘가 뭔가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다 암산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계산기라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르고 편하잖아요. 네. 시간도 절약하고. 네. 근데 암산도 다 할 수는 있어요. CPU는 워낙 천재라서. 그럼 CPU 천재 한 10명, 100명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현재 AI가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과제의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그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굳이 천재가 할 필요가 아니라 이건 주산이나 계산기를 두들기면 될 만한 수준인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뭐하러 내가 천재성을, IQ를 굳이 200을 쓸 필요가 없겠다.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기만 많이 쓰면 되겠다. 계산기를 쫙 깔아서 써버리자. 네. 천재 10명 계산기 10,000대 쓰면 되잖아. 네. 그 계산기가 GPU인 거예요. 그러다 이게 보니까 그러네요. 많은 계산기로 몇 명의 두뇌가 지금 역할을 하면서 AI를 하는 건데 예. 이게 현재 AI 현 주소이고요. 나중에 AI 수준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수준 정도 되면은 GPU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NPU가 됐든지 CPU가 됐든지 아니면 요즘 뭐 또 한창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퀀텀 네. 컴퓨팅 시스템이 될지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면서 GPU의 역할은 쫙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냥 갈 수 없는 네. 매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GPU는 엄밀히 말하면 두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한국이 현재는 메모리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은 젠슨왕 CEO가 작년에 그랬어요. 어떤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 협력사를 언급하면서 뭐 TSMC도 언급을 두고 여러 가지 디자인 하우스 언급을 하고 쭉 하면서 HBM 굿 파트너인 하이닉스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게 한국 기자인지 이제 확실치가 않은데 그러면은 HBM을 공급한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요? HBM? 하이닉스? 그건 그냥 협력업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HBM이 기존의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커스터마이즈 된 제품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반 정도 패키지의 기능을 갖기도 하고 훨씬 고성능을 내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더 이상 메모리의 한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네. 결국 최종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갖다 꽂아 쓰는 메모리 칩에 불과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나한테는 그냥 협력사일 뿐이야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도 결국에는 메모리 한계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제가 사실은 뭐 이 책 여기도 써져 있지만 부제가 그거잖아요.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면 방금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거가 이 뉘앙스가 그렇죠. 좀 연결되는 건데 예. 그래서 10년 후에도 한국 반도체, 그러니까 뭐 언급하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반도체 세계에서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하고 패권 전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면 단순한 협력 업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그럼 파운더리 하면 되냐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파운더리도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 대신 돌려주는 협력사자나에서 사실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지금 워낙 TSMC가 독점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예. 만약에 인텔, 삼성전자가 물량 나눠 갖기 시작을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그럼 파운더리 업체는
그 몸값이 뚝 떨어질 거예요. 네. 그냥 내 공장 대신 해주는 공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설계 능력 내지는 어쩌면 종합적인 패키지는 그때는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단일 네. 칩보다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제가 좀 제언을 한다면은 설계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 단순 메모리 협력사로서는 그냥 부품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직접 설계를 어느 정도 참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단순한 메모리 칩이 아니라 뭔가 약간 멀티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는 네. 칩. 저는 이제 올인원 칩이라고 이제 책에서 예. 언급을 했었는데 메모리지만 여기에 프로세싱 기능도 일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누가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어쨌든 로직 IC 업체들도 본인들이 메모리까지 자기 칩 안에 넣고자 하거든요. 네. 그리고 메모리는 메모리 칩 안에 프로세싱 기능을 넣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이것도 지금 두 가지의 방향에서 경쟁이 되는 건데 이 중에 한 10년쯤 후 되면은 누가 더 우세하고 시장을 리드하게 될지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이때 과연 우리가 대등하거나 앞서는 입장이 될 것이냐 현재 메모리 업체들이 아니면 여전히 종속될 것이냐 요거는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패러다임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준비들 설계 패키지 쪽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네. 칩에 대한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서 집중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 같은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찌 보면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니즈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